영업 조직의 성과 관리와 보상법과 관련된 마지막 챕터 18장 할당 쿼터. 그래서 18장에서 배울 내용은 할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할당하는 목적, 할당의 유형, 할당 수준의 결정, 이런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당의 개념입니다. 영업에서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단위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하도록 할당 변수에 부여된 성과 목표를 우리는 할당이라고 합니다. 할당 변수는 할당을 책정할 때 사용되는 변수인데, 할당의 디멘전 차원을 보면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당의 대상이에요. 제품으로 할당할 거냐, 고객으로 할당할 거냐. 그 회사에서 A라고 하는 제품, B라고 하는 제품, C라고 하는 제품이 있으면 A 고객한테는 A만 팔아야 하고, B라고 하는 고객한테는 B만 팔고, C라는 고객한테는 C만 팔게 하면 그것은 제품별 할당일 것이고, 고객별로 뭐 남자 고객, 여자 고객 나누어서 할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뭐 나이로 해서 노년층이냐 중년층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별로 그래서 할당의 대상은 제품이냐 고객이냐. 할당 단위는 영업사원별 개개별적으로 하느냐, 영업팀별로 할 거냐, 영업지점별로 할 거냐, 영업구역별로 할 거냐. 이것도 할당 단위입니다. 할당 변수는 판매를 가지고 할 거냐, 판매. 뭐 1년에 네가 10억을 팔아라. 또는 판매 수량 뭐 100대, 200대. 총 마진을 할 거냐, 공원 마진을 할 거냐, 순수익으로 할 거냐, 몇 번 방문하는 방문 수로 할 거냐, 지출액으로 할 거냐, 고객 만족도로 할 거냐. 이게 할당 변수예요. 할당 기간은 하루하루 결정할 거냐, 일주일로 할 거냐, 1개월로 할 거냐, 뭐 1사분기, 2사분기처럼 3개월 단위로 할 거냐, 반년, 6개월로 할 거냐, 연단으로 할 거냐. 연단 이상은 되게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당의 4개 차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할당을 하는 목적은 뭐냐? 동기부여 또는 유발 차원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영업사원 활동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영업활동의 강점이나 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할당을 하는 목적이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동기부여, 동기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달성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동기발에 훨씬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사원을 했을 때, 야, 뭐 중형차 이상 4대 이상을 팔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수치를 주면 이게 한 대를 팔아야 되는 건지 10대를 팔아야 되는 건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수치가 딱 주어지면, 아, 4대는 팔아야지 하는 모티베이션이 드는 거 아니냐.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영업사원의 실적과 영업사원에게 부여되는 할당을 비교함으로 해서 그 영업사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활동에 대한 통계입니다. 할당의 기준이 되는 그 할당 변수를 통해서 영업사원들에게 어떠한 활동에 초점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사 표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영업활동의 강점이나 단점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도 영업 할당을 하는데, 각 구역에 대한 할당이 적절하게 잘 책정이 되면 회사는 할당의 달성이 이루어지는가 여부를 근거로 해서 각 구역에서 영업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할당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영업 현장에서 원래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보상 체계의 구축입니다. 회사는 자사의 보상 체계에 급여나 커미션과 함께 할당과 연계되는 보너스를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보다 유연한 형태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할당은 각 구역의 시장 잠재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시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큰 할당, 큰 구역인 경우에 그 할당 지점을 상당히 크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달성하면 그냥 급여만 주지만 그 할당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커미션을 줘서 급여 플러스 커미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할당의 구역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구역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 통해서 그 지점부터 넘어오면 컨미션을 주는 형태.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시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큰 구역에서 하는 경우고, 어떤 구역은 시장 잠재력이 작은 경우는 할당 인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작은 할당을 한다. 할당 변수의 유형입니다. 결과 변수와 과정 변수가 있는데, 결과 변수는 회사 차원의 결과 변수와 고객 차원의 결과 변수가 있죠. 고객 차원의 결과 변수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고객 만족도가 되는 거고, 회사 차원의 결과 변수는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변수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야. 판매 기반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액이나 판매 수량이 될 것이고요.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는 총 마진이 얼마냐, 공헌하는 마진 수익이거든요. 과정 변수는 활동과 지출을 나누어서, 지출은 총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고요. 활동은 방문을 몇 번 했느냐, 근무를 며칠 했느냐, 뭐 제품 시연이 몇 번이냐, 뭐 이런 게 이제 그 활동에 관련된 변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를 기반으로 한 할당입니다. 판매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할당 변수인데, 그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판매 할당, 판매 수량 할당, 포인트 할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 할당은 의약품 도매상과 같이 취급하는 품목의 수가 대단히 많을 때 유용하다. 여러분들 의약품 도매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직접 약국으로 약이 오는 게 아니고, 논산 지역에 제약 도매상이 있으면 모든 제약회사의 물건이 일단 도매상으로 오가세요. 그 도매상에서 약국에 뿌려주는 거죠. 병원도 뿌려주고. 판매 수량 할당은 제품 가격의 변화가 심해서 판매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판매 기반 할당 받고, 지금 이제 수익 기반 할당입니다. 수익 기반 할당에서는 판매에서 재반 비용을 빼고 나서 사용하는 할당 변수가 되겠습니다. 판매액에서 제품 구입 비용을 차감한 것이 총 마진이고, 총 마진은 영업사원에 대한 커미션, 급여, 숙식비, 여비, 접대비 등의 직접 판매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공원 마진이 되고, 여기에 재반 간접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이수익이 됩니다. 수익 기반 할당 변수들 채택해서 영업사원은 보다 수익 공헌도가 높은 제품에다가 수익 공헌도가 높은 제품 파는데 더 진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가격 할인이나 지출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면 결국 나중에 수익이 적어지니까 자제를 하도록 하겠죠. 활동 중심 할당입니다.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매가 중시되는 경우에 영업사원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일일 고객 방문 수 몇 명 하는 거냐, 근무일수 이런 걸 중심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적합합니다. 활동 중심 할당의 장점은 할당의 내용이 되는 활동을 영업사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할당 달성 수준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활동 중심 할당도 단점이 있는데, 판매나 수익 중심의 할당에 비해서 영업사원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영업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영업사원의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중심으로 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보다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고객 만족도가 중요한 할당 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도 중심의 할당에는 거래 중심의 영업보다는 관계 중심 영업이 고객 만족도 중심 할당에 적합한 할당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출 중심 할당이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수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출에 할당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사원이 통제할 수 있는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접대비 등의 영업 경비에 할당을 부여하고, 이를 보상 체계와 연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 과정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서 영업사원의 능력보다는 회사의 능력에 대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또 지출 중심 할당이 적합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복수의 할당 변수가 있는데,
다음 표는 복수의 할당 변수 사용할 때 쓰는 평가 방법입니다. 할당 변수가 총 마진이 있고 일일 평균 방문수가 있고 거액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총 마진이 3개월 할당이 9억이에요. 근데 실적이 9억 9천이 됐어요. 그러면 달성도가 9억 분에 9억 9천 하면 110% 달성한 거죠. 일일 평균 방문수는 원래 5회였는데 4회밖에 방문을 안 했으니까 달성도가 80%입니다. 고객 만족도는 할당이 80점인데 84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80점 분에 84를 80으로 나누면 105%가 됩니다. 근데 가중치가 0.6이니까 달성도 110 곱하기 0.6은 66%가 되고요. 80% 곱하기 0.2는 16%가 되고 105% 곱하기 0.2는 21%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가중 점수를 더하면 100이 아니라 이제 103이 된 거죠. 판매량 할당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봅시다. 판매량 할당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과거의 판매 실적도 분명히 영향을 주죠. 구역의 판매 잠재력에 영향을 주죠. 할당의 목적도 영향을 주고요. 영업사원의 구역의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판매량의 할당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과거의 판매 실적에 기초한 결정이다. 과거의 판매 실적에 예상 성장률이나 목표 성장률을 곱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당 수준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과거 판매 실적에 기초한 결정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할당 수준 책정 과정에 매우 쉽고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 왜? 예상 성장률에다가 목표 성장률을 곱해서 하는 거니까. 단점은 과거의 판매 실적이 어떤 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꼭 잘했다 해서 잘한다는 보장, 못했다 해서 못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뭐 잘했다 하더라도 바로 경쟁사가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판매 잠재력에 기초한 결정은 회사의 목표 판매액에 각 구역의 상대적 판매력 지수를 곱해서 각 구역의 할당 수준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 과거의 판매 실적에 기초한 경우보다 공정한 할당 수준의 측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런 판매력 잠재력에 기초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단점이 있는데 각 구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외의 요인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환경과 관련해서 경쟁 구도가 변했거나 또 회사에서 광고를 해주는 경우 안 해주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영업사원의 영업기술의 다과에 따라서도 영업사원에 따라서도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가장 합리적으로 할당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판매 실적이나 판매 잠재력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구역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또는 할당의 목적 이런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그려야 된다. 아까 제가 뭐 민식이법 얘기하면서 누가 한 명이 뭐 했다고 해서 바로 법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선진국의 자세가 아니다. 감성파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이 꼭 CCTV만 다뤄도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틀림없이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교실에 앉아있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당연히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도도 해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운전 그런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할당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제반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영업사원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영업사원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 탐색 단계에 있냐, 영업을 잘 구축한 단계냐, 잘 유지해가냐, 어떤 이탈, 어떤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구역의 구체적인 상황, 시장 환경이 어떠냐, 회사의 지원을 잘 되고 있느냐, 물류는 편하냐, 영업사원 숙련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할당의 목적입니다. 할당을 보너스의 수령 여부나 액수와 연관시켜서 영업사원의 일상적인 수입을 제공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당은 많은 영업사원이 달성하는 수준에서 책정함이 타당할 거다. 할당을 콘테스트 등과 연계해서 표창이나 일회성 보상, 예를 들어 상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극소수의 우수한 영업사원만이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할당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
이렇게 해서 할당 수준에 대한 결정, 종합적 관점에서 결정을 했고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영업관리 내용이 우리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 구성되어 있어요. 한 660페이지의 방대한 양이고 솔직하게 이 책의 저자가 책을 잘 썼어요. 내가 써도 이만큼 못 써요. 잘 쓴 책을 처음부터 한 책도 빼지 않고 18개 챕터를 한 학기 동안 다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여러분들 영업과 관련된 유튜브 1차, 2차 발표도 있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영업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낸 두 사람의 영업사원의 그 특강도 있었고 또 제가 삼성그룹에서 영업 교육시키는 내용도 자료 구에다가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특강도 한 적이 있어서 영업 사원이 되는 목적으로 이거 한 게 아니라 영업 관리자 관점에서의 영업 관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영업 관리자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대학을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영업 관리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과가 마케팅 비즈니스 학과고 또 마케팅은 영업과 아주 뛸래야 뛸 수 없는 밀접한 관계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영업 관리 고객 관계 주구 영업 관리라는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 또 1차, 2차 잘 따라준다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고요. 어쩌면 인생 자체가 영업의 연속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목이 그냥 학과 과목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사는데 어떤 직업을 구하는데 뭐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9학년도 2학기 대단원의 영업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